2024년도는 골프 대회로 따진다면은 그린 스피드가 4.0 정도 되는 환경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 같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고수와 하수 간의 변별력이 좀 많이 높을 거다라고, 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달러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주식 이외의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을 주는 주식을 하반기에는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수 기업만 개발을 해요. 나머지 기업들은 그 개발된 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 고정자산 투자의 버블이 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거품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싸다는 표현이죠. 비싼 것을 시장이 인식할 때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다. 이들 주식들도 같이 망가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024년도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의 정책을 비방하는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금융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고,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가장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 이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았나.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그 다른 요인들로 올라간다고 하면요, 거래량이 폭증하거나 신규 외부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어왔다는 신호는 안 나와요. 현물 ETF 승인이나 반감기가 반영이 다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낮춰줘야 돼요. 지금 금리를 못 버텨요.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진검승부가 내년도에 나오는 지역별로 좀 편차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스펙의 아파트를 샀는데 왜 우리 아파트만 30%가 빠지지? 이런 현상들이 서울 시내에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오태동 리서치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1년 전에 방송 출연하셨던 인포맥스 라이브 영상을 좀 봤는데, 센터장님의 뷰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더라고요. 일단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뭐 인하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올해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센터장님.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주식시장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흘러갔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숫자들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제 시장의 판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좀 흔들리고 했고, 최근 들어서 미국 이제 물가가 좀 진정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종목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테마주가 상당히 이제 호황을 보였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AI 그리고 로봇, 다양한 테마 주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수익을 드렸고, 어떤 분한테는 상실감을 크게 들었던 한 해. 그래서 이게 뭐 지수가 상승할 때 뭐 다 보유 종목이 대부분 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약간은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쓸쓸했던 분들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한 част별화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동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2000년도, 제 기억으로 하는 2000년도쯤 이후로 개인 거래 비중이 가장 많아졌던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성격이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쩌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가 과거에 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네. 마치 예전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1인 기업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애널리스트가 살았던 몇 년, 뭐 한 20몇 년이 조금은 되게 좀 가슴 한켠이 아련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솔직히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보다는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시장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아 그동안 허살았나? 이런 생각도 좀 시장 들고요. 영향력은 높아지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체는 많아졌지만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취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또 공부가 더 많이 실려야 투자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힘내서 좋은 정보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말씀을 저희 애널리스트 분께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024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 네. 밴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설명회를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가게 되면요. 이제 저도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혹시 골프 치십니까? 조금 합니다. 네네. 네. 저도 뭐 골프를 잘 치는 편이 아닌데 골프 대회로 따진다면은 그린 스피드가 4.0 정도 되는 환경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린 스피드가 매우 빠르게 되면요. 홀컵 안에 볼을 넣기가 어렵거든요. 공을 넣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고수와 하수 간의 변별력이 좀 많이 높을 거다라고 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뭐 골프 용어로는 파만 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네. 뭐 달러 투자라든가 채권 투자라든가 이렇게 좀 주식 이외의 상품을 뭐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주식도 조금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핫한 주식보다는요 좀 배당주라든가 조금은 이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을 주는 주식을 하반기에는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그림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배당주가 웬 말이냐 금리 생각해보면 그냥 채권하는 게 낫지 네. 하는 상황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급속하게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이제 10월달에 나타난 이 현상과 내년도에 이 금리로 인한 투자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고민거리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주식시장 환경을 보시면은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채권 가격과 주가 간의 음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네. 양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예.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주식시장이 최근 3개월 동안 상승한 게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식시장에 부담을 줬던 고금리 압력이 완화된 데 따른 네. 안도랠리성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미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한때 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요. 이런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요인 말고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 대표적으로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되면은 주식시장도 빠르게 상승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냐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네. 내년도 경기를 바라보면요. 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주식시장을 상고하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하우스 뷰는요. 네네. 공식적인 뷰는 내년도 9월까지 상승입니다. 오. 상승인데 네. 저는 주로 주된 상승률은 상반기 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건 결국 금리하고 연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금리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조금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그럼요. 네. 장표를 보면서 네, 자세한 장표를 좀 설명을 보시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9월까지 상승을 하는 게 저희 NH투자증권의 공식적인 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24년도 금융시장 환경은 그린스피드 4.0에서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움직이자라는 생각으로 내년도 6월이나 뭐 이 정도쯤에 주식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2024년도에는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채권금리도 뭐 하락할 것이고 그리고 2024년도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 그게 현재 눈높이를 실질적으로 못 맞출 가능성이 없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감만 좀 사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은 매우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복세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뚜렷한 예상치 못한 뭐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증가율상으로는 내년도 중반 정도의 고점을 통과할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부터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한국 코스피의 기업 실적을 보시면은 내년도에 178조 원 정도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는 지금 112조 원 정도 보시는데 아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을 더 덜어내기 때문에 아마 100조 원 초반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70%가 과연 가능할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숫자가 정말 달성이 되면은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이 숫자를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하는 시점이라든가 폭을 조금은 당기고 내려서 안전하게 가자.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네요. 70조 증액이 되는 거는 하반기 가면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 네. 기대감이 많은 그 70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반기 아마 시세가 다 뽑힐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그걸 향유하고 하반기에는 경계감을 좀 높이자.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월 정도가 되면요. 네. 2,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연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6월 정도부터 하향 조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반기는 솔직히 알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들, 한국 기업이 2024년도에는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상반기에는 네. 존재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강론을 여쭤봐서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이제 강론을 여쭤보면 안 되긴 하는데 아까 반도체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뉴스 플로우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AI 서버 쪽의 반도체 설비는 증가가 되는데 반면에 이제 기존의 클라우드 쪽 서버에서의 그 증가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좀 위축되는 것 같다. 성장률은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상반기 반도체의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증가 이거는 유효할까요?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수요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공급적인 이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다 보니까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공급 축소 내지는 과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급 증가가 안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HBM 같은 쪽이 곽강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설보다는 기존 라인을 HBM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공급자 분들께서 생각보다는 공급량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좀 나오고 있다. 네. 그 기대감들을 내년 상반기 때 반도체 주식이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존 뭐 추가적인 항상 그 캐펙스 투자가 항상 있었고 항상 증가였었죠. 공급도.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사실 올 초만 해도 25년도 쇼티지 난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2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25년도 쇼티지가 날까 하는 그렇죠. 의문은 좀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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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섹터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듣는 시간 갖겠고요. 앞서서 이제 예. 내년도 고수와 하수의 수익률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반기 한 1월부터 6월 정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인데 하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장일 수도 있다. 그러면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투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은 거예요, 센터장님? 저는 이제 하수에 속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네. 시장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지난 2, 3일 동안에 여의도에 있는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금리 전망이 틀렸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갈 거다라고 아무도 안 봤었고 네. 저 또한 전망을 그렇게 높게는 안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되짚어서 왜 틀렸을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매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네.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라는 이 지구촌에 누군가는 소비를 할 텐데 주로 소비하는 계층들이 선진국이에요. 네. 미국이나 유럽. 그런데 이들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뭐 5, 6만 불이니까 생산하려면 비싸잖아요. 땅값도 비싸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화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땅값이 저렴한 신흥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 이 세계화 현상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신흥 국가들이 부자가 돼요. 중산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중산층들이 많아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예를 들면은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 들여오면요. 그 벌어 들어온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경기가 뜨거웠던 수준에 비해서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 안정화됐던 거죠. 네. 누군가 사줬으니까.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것을 사줬던 국가가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네. 이들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안 사주면서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급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 네. 이런 현상들 우리가 놓쳤다라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안 나오는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이 현상들이 뭐 경제 블록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립을 하고 있고 네. 그 위에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립을 하고 있고 적대적인 관계들이 지역별로 생기다 보니까 또 협력 관계는 더 공고해지고 있고 과거에 미국의 영원한 우방으로 생각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미국 말을 안 들어요. 네. 기름값 좀 내리게 증선 좀 해달라고 해도 증설 안 해주거든요. 예, 예.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세계화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중국이 대미국 수출이 올해는 처음으로 아마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듯이. 그리고 두 번째 차트 보시면요. 중국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데 대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예. 이게 뭘 수입하겠습니까? 기름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러시아 기름을 왜 굳이 이렇게 많이 살까? 이게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고유가로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을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란 겁니다. 국방비 늘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관계가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위에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변수가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상수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하면요. 세계 경제가 과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구두약을 수입할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안 사요. 네. 멕시코나 인도산을 사요. 그만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들이고 소비를 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환경들. 이게 인플레이션을 과거보다 높게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뭐 1%도 뭐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환경들. 네.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보자라는 게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조금 사설 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앞서 세계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지금 이해관계가 덧붙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급망 재편이에요. 네. 미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는 대신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고용이 미국에서 나와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 세계화 때 그 신흥국의 중산층들이 부자가 됐는데 네. 그 일자리가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미국의 중산층들은 더 여유로워진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AI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의 가장 그 엘리트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전 세계에서도 미국만 잘 살게 되고 이런 식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자니까 일단은 투자 수익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 주식. 그러니까 중국이 좀 많이 싸 보이고 중국 주식 시장이 많이 저렴해 보이지만 흐름은 그냥 미국이다. 비싸지만. 네. 예, 결국은 이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대세 하락이 나오겠죠. 네. 예. 그걸 언제 잡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요, 지금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 가장 공장을 많이 짓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들 나라들의 일자리는 안 생긴다는 얘기며 그만큼 예. 길게 보면은 공짜는 없어요. 예. 근데 특정한 업종은 수혜를 받지만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 그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한 지 이제 한 3년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네. 더더욱이 문제인 게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15세에서 64세 인구, 실제로 돈을 많이 이제 버시고 소비를 많이 하시는 이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까지 좀 긴 기간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27년 남았거든요. 네. 27년 동안 1,320만 명 사라져요. 1,320만 명. 3분의 1이 사라져요. 네. 엄청난 숫자이란 거죠. 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인구 사이클을 감안해서 뭔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참 인구가 증가하던 1970년대는 의사 선생님들도 산부인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네. 예, 그 당시 때는 피부과보다는 네. 지금은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한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좀 조심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요. 그렇죠.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우리가 내수 산업이라고 부른 것도 수출해서 뭔가 활로를 찾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결국 미국 주식인가요? 가끔 이런 그 의문들이 생기는데 뭐 AI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운 세계를 펼칠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만 마치 1929년 대공황 직전에 보면 모든 유럽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모든 나라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미국 시장의 고평가가 지금 정당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한 차례 더 간다면 진짜 29년도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밸류가 고평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올리면요. 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빅테크 주식들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보다 더 시장을 오래 보셨던 선배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99년도 말 2000년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그 당시랑 좀 비교를 해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빅테크 주식의 밸류에이션을요 과거랑 뭐 2017년도 어느 때보다 비싸요. 지금보다 덜 비쌀 때는 99년도 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99년대 말 때와 지금이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게요. 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네. 1999년에서 2000년이 딱 되면은 모든 컴퓨터가 무슨 뭐 버그가 생기니까 네. 다 IT 투자해야 된다 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IT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2000년 딱 들어오고 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투자가 다 멈춰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공급 과잉 때문에 한동안 투자가 공백기가 되면서 이제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수 기업만 개발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개발된 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 고정 자산 투자의 버블이 좀 크지 않은 편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거품이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산에 대한 거품을 우리가 이제 비싸다는 표현이죠. 네. 비싼 것을 시장이 인식할 때는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 이들 주식들도 같이 망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미국 경기가 언제 침체에 빠질 네.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힌트도 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장표를 좀 보시면요. 네. 예. 저희 애널리스트끼리 상당히 이제 다투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좀 이제 코로나19 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충격, 금리 충격, 성장 충격, 신용 충격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색깔이 진할수록 충격이 컸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2022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충격과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이 컸었고 올해는 그 충격이 이제 정점을 넘어갔었던 거고 2024년도는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진정됩니다. 네. 그리고 연준이나 한국은행도 이제 내년도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도하겠죠. 예. 그러니까 색깔이
옅게 이제 바뀌고요. 경제 성장률 자체는요,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좀 낮아지지만 경기 침체라고 할 정도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완만한 둔화 정도. 예, 그래서 자잘한 기업들, 올해 뭐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뭐 자잘한 기업들의 파산은 나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의 추세를 훼손할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가 볼 때는 위험한 시점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다라고 봅니다. 여기 진하게 파란색을 표시해놨고요. 네. 2025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도 사이가 미국 경기가 가장 위험한 국면을 거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가 네.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사실 때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한 7% 되거든요. 부동산 네네. 담보대출 금리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7%면 누가 부동산을 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은 아시겠지만 이제 85%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미 금리를 받으신 분은 30년물 받으신 분은 평균 금리가 3.4%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올려도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미국은 매우 느리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애초에는 올해 정도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정부가 지출을 좀 늘려주면서 새로운 유동성 유입, 소득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인 거죠. 경기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졌을 때 그때 2020년도 2020년도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고 네. 그때 미국에서 실업자가 1,300만 명이 발생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죠. 대통령에서 떨어지려면은 경제가 어떠면 되구나. 정권이 바뀌려면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분이 공화당 최종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달에 슈퍼 화요일 때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최종 전당대회 때 이제 후보자 선출은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나올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7월 달 이후면 하반기거든요. 그때 서로 상대방의 정책을 비방하는 네거티브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예. 지금보다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융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분의 생각을 뭐 지금 좀 드러나 있죠. 뭐 중국에 있는 기업을 미국에 와서 짓게 되면은 세액 공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중관계는 더 악화시킬 것 같고 또 무역 분쟁할 것 같고 이런 식의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양원 선거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과 상원 네. 대통령이 어느 당이 되느냐. 네. 이게 특정한 당이 다 당이 되면요 정책을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네. 뭐 하원은 공화당, 대통령은 뭐 민주당 이래 버리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 환경이 상반기는 좀 편하다. 근데 하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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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이제 2024년도 유망한 섹터라든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좋을지를 여쭤보기 이전에 최근 네. 들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비트코인과 금값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시장이 열광을 하는 건지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게 된 시점이 불과 한 3주 됐나요? 네. 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5% 찍고 4.2%까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파르게 오른 자산이 저는 디지털 자산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달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달면은 뭐 현물 ETF 승인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도 7월에 뭐 반감기가 오고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채권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고 가장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이 이 비트코인이 좀 오르지 않았나라고 이제 봅니다.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그 다른 요인들로 뭐 올라간다고 하면요 거래량이 폭증하거나 신규 외부 자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들어왔다는 신호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뉴스들, 현물 ETF 승인이나 반감기가 반영이 다 안 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미국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가장 빠르게 반영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급락한다던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개연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비트코인의 뭐 4년 주기 이런 걸 보면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반영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금이 완전히 정말 옛날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금이 웬만하면 이제 달러 약세도 돼서 좀 가도 될 것 같은데 전혀 뭐 물론 신고가를 찍긴 했습니다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그 뭐 보관도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제 디지털에 익숙해진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코인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험 자산 투자할 때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사실 때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거래 비용도 낮고 그래서 코인 쪽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태동 센터장님 본인 매우 젊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금 같은 거는 난 옛날 자산이라서 잘 모르겠고 비트코인 나한테 더 익숙하다. 지금 이런 네, 아직 안 가지고 계신가 보죠? 크립토 스프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자체가 이제 봄이 오는 건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그 달러 패권주의가 항상 바뀔 거다라는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 한 달 전쯤인가 영국에서 이제 위스키 경매를 했는데 35억짜리 경매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형성할 것인가? 희소한 것을 더 비싸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통화들이 다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현물이 더 네. 비싸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누군가는 계속 희망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의미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꿈꾸시는 분들의 본인의 의향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떻습니까? 이 달러가 이제 아주 강세를 가다가 이제 서서히 좀 그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과연 그 내년도에 달러 추세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여의도에서 아마 이 환율에 대한 전망이 가장 엇갈릴 겁니다. 예. 이제 내년도에 원화가 계속 강세,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한 1,250원까지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보시는 하우스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의 의견들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저희 이제 환율 담당 애널리스트는 내년 상반기 정도만 이제 원화가 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하반기부터 재차 원화 약세가 되어서 1,300원대 후반까지 또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수출의 증가율 자체가 상반기에 좀 집중이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세계 경기가 조금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더 유동성이 몰리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요.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겠습니까? 다 우리나라에서 나가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출해서 들어온 돈들이 고스란히 더 많은 돈들이 나가야 되는 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이제 환율이 경기가 좋을 때 저점이 원달러 환율이 1,050원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250원 정도 이렇게 레인지에서 움직였는데요. 저는 이거를 한 200원 정도 올려서 보신 게 어떨까. 그래서 저점을 1,250원, 고점을 1,450원. 그리고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질 때는 일시적으로 1,500원도 볼 수 있는 환경들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에 안정화된 다음에 하반기 때 재차 약세가 시작될 거다라고 봐서요. 상반기 때 달러를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네. 주식 팔아서. 이번 지난 2주간 정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진짜 버라이어티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미국이 내년도 경기가 하강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금리 많이 내렸고 더불어서 우리 한은 총재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장기물이 미국 장기물 그대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강해지니까 우리도 가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내년도 금리 전망 우리 센터장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지금 컨센서스는 뭐 내년도에 4번 이상 금리 인하도 보고 있고 내년도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미국이 이제 네.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요. 예. 시점이 좀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통은 정책을 바꿀 때 몇 개월 정도는 유지를 시켜놔야지 잘못된 신호를 안 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6월 정도부터 한 3번 정도 인하를 보는데 그 한 3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사실은 완화적인 정책으로 변화는 아니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요. 올해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2.1%고 물가가 3% 이제 중후반이기 때문에 네. 명목으로 계산하면 6% 성장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6%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미국은 물가는 올해보다 떨어지죠. 네. 그리고 실질 성장률도 소폭 떨어져요. 그러면요. 그 명목 성장률이 5% 혹은 4% 후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가 미국 성장률이 떨어져요. 예. 그만큼 금리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완화적이라고 표현을 하려면은 그보다 더 많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네. 그냥 경기 성장률 낮아지는 정도로 맞춰주는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 3번 정도 네. 이제 다만 한국은 조금 더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그런데 4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 발언에 의하면 당분간 안 내릴 것 같던데 말이죠. 이제 지켜봐야겠죠. 성장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GDP 갭인데 네. 대한민국이 2년 연속 GDP 갭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표현을 하면요. 야구 선수인데 항상 이 선수는 3할을 쳐야 되는 선수예요. 그 정도 능력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2년 연속 2할 오픈을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에이징 커브가 시작됐나? 음. 이 선수가 이제 늙었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눈높이를 낮추게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이 하향 조정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금리를 네. 낮춰줘야 돼요. 지금 금리를 못 버텨요. 예. 근데 이제 부채 때문에 못 내리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경제 악화가 오히려 더 그 부채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채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들을 금리를 좀 낮춰서 네.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2024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유망하게 보시는 어떤 섹터가 있으시다면 함께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회사에서 연간 전망을 다 발표를 하고 뭐 네. 포럼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그 포럼을 다 들으신 투자자분께서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증권사가 반도체를 추천하더라. 네. 네, 그래서 좀 불안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삼성전자와 맞아요.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거는 저희 하우스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은 선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고점이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 내년도에. 뭐 내년도 연간으로 상승한다는 전망에서 조금 당겨서 고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주로 해외에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뭐 중동의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런 쪽으로 좀 수출 쪽에 컨셉을 맞춰서 대부분 종목을 선정을 했고 2년 동안 부진했던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좀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네. 내년도에는 기량을 좀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애널리스트 분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셨고요. 네. 뭐 하이브라든가 펄어비스, 코스맥스, 한세실업 다 해외에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저희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해도 되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이나 그 외 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채권 투자도 좀 좋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채권 투자 같은 경우들은 우선은 이제 국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미국이라든가 한국 채권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너무 빠르게 빠지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2024년도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각도기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너무 이제 명확하게 해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한데 네. 내년도에 부동산 관련 PF 등등 좀 위기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빼먹은 걸 탁 말씀하셨네요. 네, 역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올리면요. 작년 이맘때 부동산 PF 부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뉴스를 도배했는데 네. 올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알게 모르게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사시는 분 아파트라든가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작년 대비 많이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은 특례 보금 자리론으로 올해만 42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로도 10조 원의 대출이 나왔어요. 총 52조 원이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고로 2021년도 코로나 기간 때 정부가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푼 돈이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 지금 부동산으로 네. 들어갔고 최근에 이 특례보금 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를 하면서 네. 이제 대출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제 진검승부가 내년도에 나오는 지역일 그 자산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편차가 많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진검승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갑자기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네. 네.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극화가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옆자리에 앉은 직원하고 같은 평형, 같은 뭐 스펙의 아파트를 샀는데 왜 우리 아파트만 30%가 빠지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서울시 내에서도 나올 동네에 수가 따라서.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 네, 아쉽지만 저희 센터장님과 함께하는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1년 뒤 말고 좀 더 가까운 시간 안에 또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